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8년도 2회 출제가 됐었던 건축계획 문제 보면서요. 관련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2회 문제의 경우에는요. 자, 난이도 어떻게 출제가 됐었느냐 해서 상, 중, 하 이렇게 구분을 하면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부분이 10문항, 중에 해당하는 부분이 9문항, 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1문항입니다. 여러분들 좀만 집중하시면 15개 이상의 점수는 쉽게 취득할 수 있으니까 동영상을 보면서 관련된 내용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많이 다뤘던 부분인데요. 주택의 현관의 위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면 단독주택에서 현관의 위치 결정에 가장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서 지금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주택의 현관은 뭐 방위도 중요하지만 동선에서 도로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 부분 간단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된다라는 거 쉽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백화점의 에스컬레이터 배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일단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이전에 백화점에 적용되는 승강운송 설비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비교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점유 면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누가 면적을 많이 필요로 합니까? 그죠? 에스컬레이터가 엘리베이터보다는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설치 비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엘리베이터보다 에스컬레이터가 설치 비용이 더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요 수송량, 수송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엘리베이터보다 에스컬레이터는 10배 이상 수송량이 더 큽니다. 그래서 보통 에스컬레이터의 경우에는 단거리, 대량 수송으로 고객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이점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에 관련해서 백화점의 배치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백화점이 매장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출입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엘리베이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게 좋다? 출입구에서 먼 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좋다. 왜 그래요? 판매 시설에서 고객의 동선은 길게 처리하고 종업원의 동선은 짧게 처리한다라는 부분에서 이 1층이라고 이렇게 쳤을 때 고객이 3층에 용무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출입구 부근에 있다면 바로 3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먼 곳에 설치하면 3층의 목적이 있더라도 1층 매장을 거치고 3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물건 하나하나를 더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백화점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출입문에서 먼 곳에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매장에 있는 상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컬레이터의 배치는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존의 중간 배치하는 게 좋다. 이런 말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에스컬레이터의 배치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2번 문제가 에스컬레이터의 배치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자, 배치 종류 보시면 자,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직렬식 배치, 그 다음 병렬식 배치, 그리고 교차식 배치가 있다 그랬어요. 직렬이죠. 자, 직렬식 배치는 자, 하층에서부터 4층으로 상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직렬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다음과 같이 상층, 다시금 상층으로 올라가게끔 만드는 형태를 직렬식 배치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어디? 그죠? 지하철, 역 이런 부분에 설치가 되는 에스컬레이터에 계속 에스컬레이터인데 엘리베이터라고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지하철에 적용되는 배치 형식이다. 그 다음 병렬식 배치가 있는데요. 병렬식 배치는 연속식과 단속식이 있죠. 자, 배치 형태를 보면 병렬식은 자, 상층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금 연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병렬 연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병렬 단속의 경우에는 상층으로 올라가고요. 다음 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시금 매장을 한번 삥 둘러보고 올라갈 수 있게끔 계획하는 형태예요. 그러면 고객의 동선이 다소 길어지겠죠. 그래서 백화점에서는 이 병렬 단속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차식 엘리베이터의 배치는 다음과 같이 서로 교차시킨 상태에서 상층으로 올라가는 형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배치에 따른 특징은 제가 각각의 특징보다는 전체의 맥락을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죠? 점유 면적, 그리고 고객의 시야 관련해서 어떻게 직렬식 배치로 갈수록 점유 면적 커지고 고객의 시야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교차식으로 갈수록 점유 면적 작아지고요. 그리고 시야가 작아진다. 이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다음 설명하고 있는 엘리베이터의 배치 유형이 뭐냐? 승객의 시야가 다른 유형에 비해서 넓다. 그러면 바로 뭐 찾아야 돼요? 그죠? 직렬식 배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승객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만 한정된다. 참고적으로 봐두시고 점유 면적이 많이 요구된다. 확실히 직렬식이 되네요.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에서는 직렬식 말고 교차식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죠? 점유 면적이 가장 작다. 그리고 고객의 시야가 가장 안 좋다. 이런 부분 나오면 교차식이니까 이 문제와 더불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자, 다음 문제는요. 거실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 관련된 문제인데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이 거실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중요하게 다뤘던 게 거실은 통로로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자주 언급이 되다 보니까 요 부분만을 강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거실의 크기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냥 상식적으로 문제를 푼다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거실의 크기.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느냐. 가족의 구성, 가족의 인원수에 따라서 거실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고요. 생활 방식 그리고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거실의 마감 재료의 종류에 따라 거실의 크기가 달라진다.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관계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거실의 크기 결정하는 요소 눈으로 한번 스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자, 상점의 진열장 배치 계획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은 역시 간단히 풀 수 있어요. 자, 상점하게 되면 우리가 건축 계획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입니까? 판매 시설이에요. 판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동선은 길게 처리를 해야 판매가 잘 될 거고요. 그리고 종업원의 동선은 줄여야 적은 종업원 수를 가지고 많은 고객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점의 진열장 배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은 뭐냐? 자, 동선입니다. 고객의 동선.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길게 처리한다라는 거. 종업원의 동선은 상대적으로 짧게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충분히 여러분들 실력이라면 지금쯤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어떤 문제인지. 자, 상점의 판매 형식, 대면 판매에 대한 설명이고요.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어요.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참고적인 얘기를 드리면요.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가 옳은 내용을 착각해서 옳지 않은 내용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옳은 내용 나오면 반드시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쳐서 착각하지 않게끔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상점의 판매 형식. 앞서 기출문제 풀이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다시금 정리를 해드리면 자, 판매 형식. 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무슨 판매?
얼굴을 마주 보면서 판매가 이루어진다. 대면 판매. 얼굴을 마주 보지 않는다. 측면 판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다 그랬어요. 대면 판매를 하는 상점이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약국 요 부분을 생각하라. 그리고 측면 판매는 의류, 옷가게를 생각해라. 그리고 그림을 여러분들 연상을 시키면 충분히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을 것이다. 자, 약국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약국 가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카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님 또는 점원은 다음과 같이 이 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고객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약사와 상담을 하면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나머지 고객들은 대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대면 판매. 대기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진열 면적은 어떻게 된다? 면적은 줄어든다. 그리고 점원이 위치를 정하기가 어때요? 이 곳에만 점원은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자기 차례가 되면 한 사람씩 오잖아요. 그래서 점원 위치를 정하기가 쉽다, 용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어떤 특징을 있을까요? 상품에 대한 설명과 포장이 유리합니다. 용이합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판매하기 때문에. 그러나 뭐가 안 좋아요? 설명이죠. 뭐가 안 좋아요, 여러분들? 구매 의욕은 떨어진다. 물건을 직접 만져보지 못하죠. 친근감 있게 우리가 만져보고 그래야 물건을 하나라도 사는데 그렇지 못하는 관계로 구매 의욕이 떨어진다. 그러면 측면 판매는 어떤 형태냐? 상점 평면이 거의 대부분이 진열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원은 한쪽에 다음과 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면 판매와 측면 판매의 특징은 어떤 관계를 갖는다? 서로 반대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다. 자, 대기 공간이 필요합니까? 대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진열 면적은 증가하는 거고 점원의 정위치를 정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고객이 이동하기 때문에 거의 따라다녀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따라다니는 걸 싫어하는 고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점원이 위치를 정하기가 힘들고 얼굴을 마주보고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설명도 힘들고요. 그리고 카운터가 넓게 없기 때문에 포장에 대한 부분도 불리하죠. 하지만 물건을 직접 만져보고 입어보고 착용해 보니까 상품에 대한 친숙함, 친근감이 많아져서 물건 구매 의욕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판매 방식에 대해서. 측면 판매 방식에 대해서 진열 면적이 커집니까? 아니죠. 대기 공간이 필요하니까 진열 면적은 줄어든다. 측면 판매 방식에 비해서 포장과 설명이 유리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측면 판매 방식에 비해 충동적인 구매와 선택이 용이하다. 물건을 직접 만져보지 못하죠. 그래서 충동적인 구매도 안 좋고 선택도 용이하지 않다. 그 다음 측면 판매에 비해서 판매원의 정위치를 정하기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어렵지 않고 용이하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그리고 옳은 것 조심하라 라는 부분 강조를 드릴게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한식주택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옳지 않은 것은 자, 한식주택의 특징, 양식주택과 다시금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양옥, 그리고 한식, 한옥, 그리고 양식, 양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제일 먼저 각각의 실의 분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한식주택은 위치별로 분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식주택은 기능별로 분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한식주택의 각 실은 안방, 건너방, 안채, 바깥채 위치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양식주택은 각각의 실의 이름이 있잖아요. 서재, 침실, 거실 이렇게 기능별로 우리가 분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 용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실의 용도 한식주택은 혼용이라고 했고 양식주택은 단일 용도라고 했죠. 한식주택에서 이불 깔면 침실이요.
밥상 들어오면 식당이요. 요강 꺼내면 화장실이라 그랬는데 양식주택은 침실, 화장실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죠. 그래서 단일 용도다라는 부분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가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한식주택의 가구는 다양하지 않아요. 그리 중요한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다? 부차원적이다. 하지만 양식주택의 가구는 되게 중요하죠. 왜? 실의 기능 또는 실의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뭐 치수도 결정하게 되고요. 왜요? 양식주택에서 소파가 있어요. 그러면 거실이 되는 거고요. 침대가 있으면 침실이 되는 거고, 책상이 있으면 서재 또는 공부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에 따라 그 가구의 크기를 고려해서 실의 크기 또한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생활 방식. 자, 생활 방식. 한식주택은 좌식, 양식주택은 입식. 왜 이런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그죠? 난방 방식 때문에. 한식주택은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온돌 난방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생활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요. 양식주택은 벽난로를 이용을 하고요. 공기를 따뜻하게 하는 난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차요. 그래서 의자나 침대를 이용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한식주택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특정이 아니라 특성이죠. 특성. 한식주택의 실은 혼용도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생활 습관적으로 보면 좌식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난방 때문에. 각 실이 마루로 연결된 조합평면이다. 마루를 기준으로 건너방, 안방 이렇게 하죠. 가구의 종류와 형에 따라 실의 크기와 폭비가 결정이 된다. 자, 이 부분은 한식주택의 특징이 아니라 양식주택의 특징이죠. 양식주택은 가구가 그 실의 기능, 크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물이다.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자주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부엌에 대한 문제인데요. 단독주택 부엌에서 초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택 설계의 새로운 방향에서 가장 주된 요점이 뭐였냐면 가사노동의 경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엌에 대한 설계를 할 때도, 계획을 할 때도 제일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가사노동 경감. 그러려면 동선을 단축시켜야죠. 그러면 동선을 단축시키려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작업대의 배치에 관련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조리 순서에 따른 작업대의 배치 및 배열.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간단히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엌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야 돼요? 서측, 서양은 피한다. 그 다음 작업 삼각형. 그죠? 냉장고, 개수대, 가열대를 연결한 삼각형을 작업 삼각형. 그래서 이 부분의 배치가 동선의 길이를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상적인 길이는 3.6에서 6.6m다. 그리고 부엌에 대해서는 작업대의 배치, 가구의 배치에 따른 평면형에 따른 특징들 있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형이 있습니까? 일렬형, 그 다음 기역자 또는 니은자형, 디귿자, U자형, 병렬형에 대한 특징, 이 부분도 출제가 자주 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엌에 대한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권 체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서 풀이한 기출문제에서 언급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자, 근린 생활권 단위로서 규모가 가장 작은 것 하게 되면 여러분들 바로 뭐 찾아야 돼? 인부구 찾아야 돼. 자, 그러면 인부구는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라 그랬어요. 생활권 체계에서. 인부구가 모이면 뭐가 된다 그랬어? 근린 분구가 된다 그랬고, 근린 분구가 모이면 근린 주구가 된다 그랬죠. 이 부분에서 중심시설 또한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그랬는데 어린이들 입장에서 살펴보자. 어린이, 인보구는 어린이, 뭐요? 놀이터. 근린 분구는 어린이들 입장에서 유치원. 근린 주구는 뭐예요? 초등학교. 요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실력이면 이 문제 틀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계획, 모듈러 코디네이션에서 MC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 MC라고 하는 건 건축 척도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하면 건축 구성 재료의 치수를 어떻게 하자? 조정하자. 즉, 뭐 하자? 규격화 또는 표준화하자. 자, 그러면 이 건축 척도 조정을 하게 되면 뭐가 좋아집니까? 여러분들, 공업화 건축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공업화 건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공장에서는 제품을 생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조립을 하는 거죠. 공업화 건축이 가능해요. 구성재료의 치수를 표준화하다 보니까 건축물의 크기를 결정할 때도 구성재료의 배수가 되게끔 치수 계획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좋은 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일단 공업화 건축이 성행이 되면서 공기는 줄어들 거예요. 공사 기간은 줄어든다. 그리고 설계 작업이 단순해지겠죠. 왜? 치수 계획을 하는데 구성재료의 치수의 배수가 되게끔 한다면 설계 작업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구성재료를 우리가 생산해내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공장에서 생산만 하면 되니까 여러 종류의 물건 아니에요. 단가는 떨어지고 질은 어떻게 됩니까? 향상이 되겠죠. 근데 좋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왜? 생산되는 재료가 동일해요. 그러면 만들어지는 건축물들도 다양한 건축물을 만들 수가 없죠. 즉, 창조성, 다양성에서 안 좋아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답 찾아보겠습니다. 건축 재료의 취급 및 수송이 용이해진다. 그래서 구성 재료의 크기를 규격화한다면 뭐 이 다음과 같은 뭐 수송에 관련된 어떠한 화물차라든지 이런 부분의 크기도 적재함의 크기도 규격화할 수 있어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용이해질 거고, 건물의 외관의 자유로운 구성이 용이하다. 이 부분 창조성이 떨어진다. 다양성이 떨어진다. 획일화된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현장 작업이 단순해진다. 현장에선 조립만 하면 되죠. 그래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 그 다음 건축 재료의 대량 생산이 용이하여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단가를 줄일 수 있다. 공기도 단축된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모듈러 코디네이션, 건축 척도 조정, 모듈 계획에 대한 부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공장의 레이아웃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요 부분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공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부분은 평면상에서의 배치 계획을 뜻하죠. 그래서 공장에서는 배치 형식에 따른 특징 살펴봐야 되는데 집중식과 분관식이 있다 그랬어요. 집중식은 블록 타입, 분관식은 파빌리온 타입. 용어 정리하시고 각각의 특징 정리하시고, 두 번째 레이아웃, 그 다음에 지붕에 대한 부분 역시 출제가 될 수 있다. 자, 근데 현재 문제는 레이아웃과 관련된 내용이죠. 레이아웃의 종류는 제품 중심 레이아웃, 공정 중심 레이아웃, 고정식 레이아웃, 추가적으로 혼성식 레이아웃도 있는데 요거 세 가지만 간단히 보면, 제품 중심 레이아웃은 제품의 생산 라인을 먼저 결정을 하고 배치 계획을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이 결정이 되면 많은 종류의 상품이 아닌 소품종, 그러니까 단일 종류의 상품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이다라는 키워드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공정 중심 레이아웃, 작업 중심 레이아웃, 기계 중심 레이아웃 또는 기능식 레이아웃이라고도 하는데 주문형 공장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문이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계를 많이 확보합니다. 그래서 기계의 배치를 유사한 기계는 기계끼리 배치하고 성격이 다른 기계는 별도로 배치하는 이런 형태를 공정 중심, 기능식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 기계가 많다 보니까 다품종의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대량 생산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고정식 레이아웃은 생산 제품이 너무 부피가 크거나 중량이 무거워요. 그래서 고정을 시키고 사람이나 기계들은 이동해 가면서 제품을 생산한다. 주로 선박과 건축과 관련된 공장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연속 작업식 레이아웃이라고도 하며 대량 생산에 유리하고 생산성이 높은 공장. 그래서 연속 작업식에서 생산 라인을 먼저 결정을 해놓고 배치 계획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품 중심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 이 생산 라인은 연속적으로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속식, 연속 작업식 레이아웃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제품 중심 레이아웃. 그 이외에 고정식, 공정 중심 레이아웃에 대한 특징도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자, 난이도 중으로 올라가는데요. 자, 중이라고 여러분들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왜 난이도가 중이냐? 메조넷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어요. 자, 메조넷이라고 하는 용어를 모르면 이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메조넷은 뭐다? 그죠? 복층형이다. 자, 요 부분 알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자, 아파트 분류 어떻게 분류할 수 있다? 평면상, 단면상, 형태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평면상은 계단실형, 편복도, 중복도, 집중형이 되고 단면상의 분류가 단층형, 복층형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요. 형태상의 분류에는 판상형, 그 다음에 탑상형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다음과 같은 단면상, 인면상의 분류 중에 복층형에 대한 부분이고 평면상과 형태상에 대한 부분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단층형과 복층형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언급을 해드리면, 자, 단층형은 다른 말로 플랫형이라고 하고요. 복층형은 뭐라고 합니까? 문제 나와 있죠. 메조넷형, 메조네트형. 자, 그러면 단층형 가장 일반적인 형이라 그랬죠. 하나의 주호가 한 개 층에만 거주하는 형태.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 개 층씩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각 층마다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 홀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형태고, 복층형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주호가 한 개의 층에만 거주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층 이상의 내부 계단을 두고 한 주호가 거주하게 되고, 그 다음 요 부분에서는 세 개 층을 거주하는 형태도 있겠죠. 그럼 내부 계단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복도는 각 층마다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럼 어디에 있으면 돼? 각 주호의 출입구 부분에만 이렇게 배치가 돼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복층형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다? 각 층마다 공간의 변화가 있다. 공간 변화가 존재한다. 그리고 복도가 없는 층이 있죠. 이 부분을 우리는 전용 면적으로 쓰니까 유효 면적이 어떻게 된다? 증가가 된다. 그래서 임대비라든지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복도가 없는 층의 경우, 이런 층들이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대단히 유리합니다. 자유자재로 환경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독립성, 복도가 없는 층이 존재하니까 프라이버시 면에서 더 좋겠죠. 프라이버시 면에서 좋다. 그러면 안 좋은 점은 뭐냐? 안 좋은 점은 뭐냐? 피난 시 불리합니다. 그죠? 복도가 없는 층에 있는데 화재가 났어요. 대피를 해야 되는데 피난하기가 없죠. 내부 계단으로 대피를 해서 다시금 나와야 되니까. 자, 이 부분이 안 좋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엘리베이터의 정지 층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소규모 주택에서는 비경제적이다. 왜 그래요? 다음과 같은 복층형은 내부에 계단이 필요한데 소규모 주택이라고 하면 내부 계단을 놔야 돼요. 그러면 주거 면적이 더욱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내부 계단을 배치한다는 이유로 소규모 주택에서는 비경제적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개의 층을 하나의 주호가 거주한 형태를 듀플렉스라고 하고, 세 개의 층을 하나의 주호가 거주하는 형태를 트리플렉스형이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조넷 복층형입니다. 용어 정리하시고 옳지 않은 것 찾아갑니다.
통로 면적이 감소된다. 각 층마다 통로가 있는 게 아니죠. 유효 면적이 증가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복도가 없는 층이 생긴다. 맞는 내용이고요. 엘리베이터의 정지 층수가 적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다 맞는 내용이죠. 답은 몇 번? 소규모 주택에서는 비경제적이다. 왜? 내부 계단. 그렇지 않아도 소규모 주택이면 바닥 면적이 적은데 내부 계단까지 놔야 돼. 그러면 비경제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자, 메조네형과 관련된 부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자, 도로의 유형 중에 쿨대삭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쿨대삭. 여러분들 레드본 시스템에서도 다뤘던 부분인데 무슨 도로예요? 막힌 도로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주택 단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집산도로가 이렇게 있었을 때 통과 교통이 발생하지 않게끔 막힌 도로를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차량의 동선을 한정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량은 이렇게 관통하는 게 아니라 차량이 다음과 같이 주거단지를 들어갔다가 다시금 그대로 나오게끔. 그래서 차량의 동선은 한정시키고 그 다음 보행자의 동선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게끔 보행자용 도로를 둘 수 있다라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 좋다. 근데 다만 이런 쿨대삭은 좋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차량이 한번 들어가면 돌아서 나오지 못해요. 갔던 길을 다시금 나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방제, 방범상 불리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방제, 방범상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한 게 무슨 형이다? 루프형이다. 그리고 한번 차량이 진입하면 그대로 다시 나와야 된다 그랬죠. 이 길이가 길면 효과적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 쿨대삭의 길이는 보통 120m에서 몇 미터? 300m 이내가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옳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통과교통을 방지할 수 있다. 통과하는 교통 생기지 않고 막힌 도로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우회도로가 없어 방제 방범상 불리하다. 이 부분을 개선한 게 무슨 형? 고리형이라고 하는 루프형으로 다음과 같이 계획할 수 있어요. 쿨대삭의 특징을 갖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게 루프형이 되는 거예요. 차량이 진입하면 돌아서 나올 수 있게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주거환경 쾌적성 및 안정성 확보가 용이하다. 차량의 동선을 한정시켜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보기가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데 대규모 주택단지에 주로 사용이 된다. 대규모 주택단지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나와야 돼. 힘들겠죠. 그리고 도로의 최대 길이는 600m 이하가 아니라 120에서 몇 미터라고? 300m라고 간단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다음 문제는 사무소 건축의 유효율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사무소는 여러 가지 용도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임대를 목적으로 만듭니다. 자, 그러면 임대를 하면 수익을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익성과 관련해서 이 유효율이라고 하는 부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 유효율은 뭡니까? 여러분들.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대실면적 또는 임대면적의 비를 유효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곱하기 100해서요. 이 유효율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임대 수익이 어떻다? 높아진다. 아무래도 전체 연면적은 대실 전용면적 플러스 공용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사무소의 목적은 임대라 그랬으니까 이 전용면적을 임대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효율을 높이려면 이 공용면적을 줄이면 되는데 자, 유효율이 높다, 임대수익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효율의 정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 몇 번입니까? 그죠? 2번 연면적에 대한 대실면적의 비율이다. 사무소의 수익성과 관련된 내용, 비율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다음 문제는 순수율과 이용률, 이용률과 순수율 계산 문제. 여러분들 자주 출제가 된다 그랬죠?
자, 이용률은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순수율도. 이용률은 교실이 얼마만큼 이용이 되어지는가. 순수율은 특정 교과를 위해서 만들어진 교실이 그 목적에 맞게끔 얼마만큼 순수하게 이용되어지는가를 나타내는 게 순수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용률은 어떻게 일주, 평균, 수업, 시간에 대해서 그 교실이 이용되어지는 시간의 비율을 이용률이라고 한다 그랬고, 순수율은 특정 교과를 위해서 만들어진 교실이 이용되어지긴 하지만 특정 교과를 위해서 목적에 맞는 교과를 위해서 얼마만큼 이용되어지는가 해서 해당 교과를 위해서 얼마만큼 이용되어지는가를 나타낸 비율을 순수율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용률이 최대가 되는 거 종합교실형이라고 그랬고 순수율이 최대가 되는 건 교과교실형이라고 그랬는데,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 일주 평균 수업 시간이 35시간. 어느 학교에서 음악교실이 사용되어진다. 무슨 교실이요? 음악교실. 25시간 사용되는데 15시간은 음악 시간으로, 나머지 10시간은 영어 수업을 위해서 사용이 된대요. 자, 그러면 이용률은 일주 평균 수업 시간이 35시간인데 음악교실이 25시간 이용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순수율은 25시간 음악교실이 이용되어지는데 그 음악 시간으로, 음악교실이니까 음악 시간으로 얼마만큼 이용이 되느냐, 이 부분이죠.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대략 얘는 71%가 되는 거고 얘는 60%가 됩니다. 답은 몇 번? 그죠? 4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틀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건축계획에서 계산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자, 사무소에 코어의 유형을 물어봤는데요. 자, 사무소 분류 살펴보면 사무소의 분류는 실단위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복도에 의한 분류, 그 다음 코어에 의한 분류가 있다. 그래서 실단위에 의한 분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개실, 개방형이 있고, 그 다음 복도에 의한 분류는 단일지역 배치, 그 다음 이중지역 배치, 삼중지역 배치가 있더라. 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 또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지금 11번 문제에서는 코어의 배치에 따른 유형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코어형? 편심, 독립, 그 다음 양단, 중심 코어형이 있죠. 자, 특징을 보면, 자, 편심 코어형은 사무소가 이렇게 있었을 때 코어를 한쪽 측면에 이렇게 배치한 형태를 말하는 거고, 독립 코어형은 편심 코어에서 코어가 자유로운 사무실 계획을 하는데 코어가 간섭을 주니까 코어를 독립시킨 거예요. 이렇게. 이걸 독립 코어형, 다른 말로 외 코어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양단 코어형은 넓은 사무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양측에다가 코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양단 코어. 자, 중심 코어는 다음과 같이 중심에다가 코어를 배치한 형태를 말한다. 자, 그러면 각각의 특징 살펴보면 편심 코어형과 독립 코어형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소규모. 왜? 피난거리의 제약 때문에. 법적으로 피난거리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평면으로 계획을 한다면 피난거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소규모. 그리고 독립 코어형은 편심 코어에서 개선된 형식으로 자유로운 평면 계획을 할 수 있다. 다만 코어와 사무실 사이에 설비를 연결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양단 코어형은 넓은 사무소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비상용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치한 코어형을 말하는데, 이 방향에 피난해서 좋고 그러므로 방제 계획상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 중심 코어형은 구조적으로 가장 안전하다 해서 구조 코어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닥 면적이 넓은 경우에 적용이 된다. 그리고 분할 임대 면에서도 좋다. 임대 좋아요. 다만 건축물이 코어가 내부에 있기 때문에 볼륨감이 없어. 단조롭다. 단조롭다. 획일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답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를 업무 공간에서 독립시킨 관계로, 그래서 독립코어형에 대한 부분이에요. 융통성이 높다. 설비 덕트나 배관을 코어로부터 업무 공간으로 연결하는데 제약이 많다. 그래서 독립코어형을 찾아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외코어형 또한 독립코어형이다. 그래서 외코어형을 모르면 여러분들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다음 문제는 초등학교 강당 및 체육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문제를 읽어보면서 제가 답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강당 및 체육관은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만 이용할 게 아니라 지역 주민 또한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뭐 배치라든지 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강당과 체육관을 학교에서 별도로 이렇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강당, 실내 체육관을 각각 만들지 않고 실내 체육관이 있으면 강당을 만들지 않습니다. 즉, 두 개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실내 체육관을 목적으로 만들어서 둘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좀 더 특수한 경우가 사용이 되어질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실내 체육관 위주로 계획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체육관을 만들 때는 농구 코트를 둘 수 있는 크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내 체육관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운동 경기를 할 수 있으면 융통성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운동 경기 중에 가장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운동 경기, 그게 농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구 코트를 둘 수 있을 정도면 대부분의 운동 경기를 실내 체육관에서 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농구 코트 기억하시고. 강당과 체육관을 겸용할 경우에는 체육관을 주체로 계획한다. 체육관이 좀 더 특수성이 있죠. 그래서 체육관은 천정고가 높아야 돼요. 근데 강당은 천정고가 높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강당을 목적으로 한다면 체육관의 용도로 못 쓴단 말이에요. 강당은 반드시 전교생 전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크기를 결정한다. 전교생이 강당에 전부 다 집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강당과 체육관을 겸용하게 되면 시설비나 부지 면적을 절약할 수 있다. 융통성이 있는 계획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농구 코트 기억해 두시고 체육관 위주로 계획을 한다라는 거.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실단위 계획에 대한 부분. 자, 앞서 코어에 대한 부분 다뤄봤는데요. 자, 사무소의 실단위에 대한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개실형과 개방형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특징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일단 간단히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개실형, 개방형, 다음과 같은 사무소 평면이 있는데요. 개실형은 건축주가 다음과 같이 칸막이 작업, 구획을 해서 임대를 하는 형태를 말하고요. 개방형은 그대로 임대를 하는 형태를 말한다. 자, 그러면 구획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개실형은 구획이 된 거고 얘는 구획이 안 된 거고, 그러므로 초기 공사 비용은 어떻게 된다? 칸막이 작업을 했으니까 비싸다. 얘는 칸막이 작업을 하지 않았으니까 저렴하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그 다음 소음적인 측면을 바라보면 개실형은 각각의 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유리할 거고요. 개방형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이 넓은 대공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불리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 불황기의 임대, 경기가 안 좋아요. 임대적인 측면을 바라보면 누가 임대가 잘 될까요? 넓은 면적? 아니죠. 작은 면적의 사무소가 임대가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에 대해서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리고 평면 활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개실 시스템, 자, 평면 활용. 개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한쪽에 복도가 있고 사무실을 배치한 형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실에 깊이는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길이는 칸막이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길이의 변화는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까? 깊이에는 제한, 그리고 길이에 변화를 줄 수 있다. 하지만 개방형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임대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들어가서 간부, 중역들을 위해서 이렇게 실드를 만들어요. 그러면 개실령에 비해서는 깊이라든지 길이의 변화가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다. 해서 깊이, 길이의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요 부분으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방형에 대한 종류로 오피스 랜드 스케이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계급, 서열적이고 기하학적인 책상 배치에 대한 반성으로, 그러니까 계급적인, 서열적인, 기하학적인 책상 배치에 대한 반성으로 업무의 능률만을 고려한 자유로운 책상 배치를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개방형의 종류가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이다. 간혹 가다가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은 개실형의 종류다. 이렇게 틀린 내용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로. 오피스 랜드스케이핑. 개방형, 개방식의 종류다. 그러면 개방식의 특징을 다 갖고 있어야 되죠. 옳지 않은 것. 커뮤니케이션의 융통성이 있다. 넓은 대공간이니까. 독립성과 쾌적함의 이점이 있다. 게시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 오피스 랜드스케이프는 개방식이니까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소음 발생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개방식이니까. 공간의 이용도를 높이고 공사비도 줄일 수 있다. 칸막이를 구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이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 자, 다음 문제는 이중지역 배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역시 사무소. 자, 문제가 다 나오네요. 사무소. 아까 실단위에 의한 배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어에 의한 배치 나와 있고, 그 다음 이 부분이 문제가 복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실단위에 의한 게 뭐였어요? 개실, 개방이었고, 코어에 의한 게 뭐였어요? 편심 코어, 독립 코어, 외코어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양당 코어, 그 다음 중심 코어. 이제 복도에 대한 부분만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복도에 대한 분류가 상대적으로 잘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이 단일 지역 배치, 이중 지역 배치, 삼중 지역 배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단일 지역 배치는 여러분들 그냥 편복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중 지역 배치는 중복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자, 다음과 같이 사무소 평면이 있어요. 복도를 한쪽에 놓고 한쪽 측면에만 사무소를 배치한다. 단일 지역에 사무실을 배치한다. 단일 지역 배치. 이중 지역 배치가 되려면 복도를 어디에 둬야 돼? 중앙에 넣어야 돼. 그러면 요렇게 두 영역에 사무실이 배치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일 지역은 편복도, 이중 지역은 중복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홀은 동선의 길이를 고려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고요. 중복도형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런 부분에 설치해도 좋지만 동선의 길이가 어때요? 길어지기 때문에 일부분을 포기해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홀을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도형, 이중지역 배치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사무실 평면 계획이 코어의 간섭을 받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한 게 삼중지역 배치, 제3의 위치에 코어를 이렇게 배치한 이런 형태를 삼중지역 배치라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특징 보도록 할게요. 단일지역 배치, 이중지역 배치. 각 사무실의 환경적인 측면만 간단히 살펴보면 단일지역 배치는 각 사무실의 환경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균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어떻다? 유리하죠. 근데 이중지역 배치는 불균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지역 배치는 건강 그리고 분위기를 중요시하는 사무소에 적합한 형태다라고 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중복도형이 이중지역 배치다. 그리고 삼중지역 배치는 제3의 위치에 코어를 둔 형태인데요. 얘는 고층에 전용 사무소에 적합합니다. 임대사무소가 되려면 이 부분이 이렇게 구획이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돼? 복도를 이렇게 설치해야 돼요. 그러면 복도가 생기면 유효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고층의 전용 사무소에 적합하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나머지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것. 자, 이중 지역 배치입니다. 동서로 노출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결정한다. 참고적으로 봐두시고. 중규모의 크기 사무소 건축에 적당하다. 주계단과 부계단에서 각실로 들어갈 수 있다. 자연 채광이 잘 되고 경제성보다는 건강 분위기 등이 필요가 더 요구될 때 적용을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 이중지역 배치 자주 출제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깊이 있는 내용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서 그림과 특징 간단히만 살펴보시면 되는데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중지역 배치가 아니라 단일지역 배치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운하우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타운하우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연립주택의 종류입니다. 연립주택의 종류 첫 번째 테라스 하우스 있고요. 그 다음 타운하우스 있고요. 세 번째 중정형 하우스 있고요. 네 번째 로우 하우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많이 해드렸던 부분인데요. 테라스 하우스는 경사지 또는 평지에 설치해서 남의 집 옥상을 우리 집 정원 뜰로 사용하는 연립주택의 종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자연형과 인공형이 있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남의 집 옥상을 우리 집 뜰 정원으로 사용한다.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의 이점을 가장 잘 살린 연립주택의 종류라 그랬죠. 다음과 같은 이런 형태. 토지를 하나의 토지를 공유해서 주택을 개벽을 공유해서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전용의 홀도 이렇게 있고 전용의 뜰도 이렇게 배치가 되고 그다음 공동 오픈 스페이스도 이렇게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같이 모여 살면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유리한 점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정형 하우스는 다음과 같이 중정을 기준으로 둘러싸 있는 형태 여기가 중정이에요. 로우하우스는 타운하우스랑 같은데 도심지에 설치되는 연립주택이고 공동의 오픈 스페이스가 없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정리한 내용이라 간단히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타운하우스 옳지 않은 것. 배치상의 다양성을 줄 수 있다. 각 주호마다 자동차의 주차가 용이하다. 프라이버시 확보는 조경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각각의 조경을 통해서 프라이버시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뭐 주차도 용이할 거고요. 토지 이용 및 건설비, 유지관리비의 효율성이 낮다? 아니죠. 좋죠. 왜 그래요? 연립주택이잖아요. 연립주택 모여 살면 좋아지는 게 많아요. 다만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 답 몇 번이라고 4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기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다 이해하셔도 좋지만 이렇게 깊게 다 이해하시려고 공부하시면 힘드세요. 그래서 딱 읽어보시고 답이 몇 번 같다 딱 정하면 딱 찍으시면 딱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자, 다음 문제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난이도 상인데요. 창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창고. 출제가 거의 되지 않는데 출제가 돼서 제가 난이도 상이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근데 내용이 어렵냐?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여러분들 문제를 읽다 보면 답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 상이지만 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다층 창고. 2개층 이상으로 되어 있는 창고를 다층 창고라고 하죠. 화물의 출입은 사람이 이동할 수 있어요? 아니죠. 기계 설비를 이용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단층 창고, 1층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창고는 지가가 높고 협소한 부지의 경우에 주로 이용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땅값이 비싸, 협소해. 단층으로 지르는 게 아니라 협소한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다층으로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 몇 번? 2번. 난이도 상 아니죠. 네. 단층 창고의 경우 구조, 재료가 허용하는 스팬을 넓게 하는 것이 좋다. 넓으면 작업하기가 편리할 거예요. 그 다음 단층 창고의 출입문은 크게 내는 것이 좋으며 통상적으로 기둥 사이에 전체 길이를 문으로 계획한다.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어떠십니까? 문제 풀어보니까 자신감이 좀
생깁니까? 자, 다음 회차 풀어볼 건데요. 조금 있다가. 자,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